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사학자 김성모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미술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과 오늘 먼저 나눠볼 이야기는 미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미술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하거나 미술을 공부하지만 실제로 미술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막연하게 미술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에 빠져서 수년 동안 미술사를 공부했지만 미술의 큰 숲을 보지 못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사를 콘텐츠로 해서 소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술을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특히나 미술 콘텐츠로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방송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문적이지만 모두가 미술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다소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미술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술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찬찬히 들여다볼 텐데요.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미술사의 세계를 걷다 보면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미술을 바라보시고 미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도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미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예술적인 창작 활동이다 하는 거죠. 미술은 인간의 창작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각예술로 미술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죠. 한 번쯤 여러분들 각자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미술 교육을 제가 먼저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서 미술을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받았던 교육은 주로 실기 위주였다는 거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창작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력이 발달되고 그러한 창작이라는 것이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적 가치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미술 교육에서 주로 이루어졌었던 것은 실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주요 미술관들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해외 미술관에서는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감상교육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미술을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술교육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 위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부재하다시피 했었고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다 보니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시고 또 제 자료를 학교의 수업 자료로 사용하셔도 되는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미술하면은 우리는 예체능으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술을 즐기기 위해서 미술사라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실기 위주의 예체능 이런 것들과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미술관을 방문해 보게 되면 항상 예외 없이 마주칠 수 있는 경우가 학생들이 초등학생부터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생, 고등학교, 실제로 대학생까지 각계각층에 있는 학생들이 주요 미술관에 와서 거기서 수업을 하고 수동적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작품과 소통을 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쓰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교육과정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미술관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미술관에서 작품과 소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실제로 독일에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면서 주요 미술관들을 선생님들과 방문을 하게 되고 감상할 작품들을 리서치를 하고 학생들과 현장에서 작품 앞에서 실제 작품들, 오리지널 작품 앞에서 그 작품을 보면서 논의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 작품 앞에서 6시간, 7시간 토론이 벌어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작품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특히나 미술사를 전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미술 교육 그리고 유럽에서의 미술 교육이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미술이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면서 미술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명작들을 제가 몇 점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보여드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하면은 미술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요. 흔히들 스푸마토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뒷배경을 흐리기도 하고 그리고 윤곽선을 흐리게 함으로써 훨씬 더 사실적인 표현들을 이루어 주었다. 그리고 모나리자는 작품 자체보다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사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대략적으로 1500년 이후에 제작이 되었다면 모나리자의 이 작품을 1900년 초반에 패러디한 사람이 있죠. 막셀 리샹입니다. 모나리자의 이미지가 찍혀있는 엽서를 구입하고는 모나리자 얼굴에다가 수염을 그렸어요. 그리고는 엽서 아래쪽에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LHOOQ인데요. 프랑스 말로 하면은 LHOQ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조금 성적으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셀 리샹이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이 지금 공격하려고 했었던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전 미술에 대한 맹신,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 오리지널 작품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작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엽서의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실제로 작품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지 않았죠. 막셀 리샹의 또 다른 작품이죠. 셈이라는 작품입니다. 레디메이드라는 개념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수가 있고 기성품을 작품으로 선언함으로써 현대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었던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고전 미술과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고 이제는 작가가 선택을 하기만 하면 실제로 작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미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시대를 훨씬 더 뛰어넘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영국 작가입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상당히 파격적인 작품들을 많이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데미안 허스트 하면은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해서 영국의 현대 미술을 이끌었었던 아주 중요한 미술가 그룹의 작가들로 우리가 YBA라고 칭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이면서 가장 파격적인 작품으로 충격을 던져주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작품은 상어입니다. 살아있는 상어를 박제를 한 거죠. 그리고 수족관에 집어넣고 방부제 처리를 해서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양을 이런 식으로 박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고요. 지금은 이미 미술사에서도 현대미술에서는 고전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데미안 허스트가 이 작품을 선보였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 작품은 스미스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제작했던 스파이럴 제티, 나선형의 방파제라는 뜻인데요. 랜드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60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미술 현상인데요. 랜드 아트는 말 그대로
자연에 가서 자연을 소재로 해서 자연에서 작품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화이트 큐브, 전통적인 전시 공간을 화이트 큐브라고 합니다. 사면이 흰 벽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화이트 큐브를 뛰어넘는 그런 작품을 보여주는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자연을 소재로 하고 자연에서 작품을 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죠. 마찬가지로 월터 드 마리아라고 하는 작가의 Lightning Field라는 작품입니다. 라이트닝 필드는 뉴멕시코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미국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지역을 조사를 했더니 뉴멕시코의 벌판이었습니다. 피레침을 설치를 하고 오두막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밤새 지켜보면 피레침에 번개가 내리치는데 하늘에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이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은 자연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고 자연이 작품을 완성시키는, 자연에서 작업을 하고 자연이 작업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작가 올라프 엘리아손의 작품을 또 보여드리는데요. 이 작품은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의 터미널에 설치가 되었었던 인공태양입니다. 랜드 아트가 자연에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으로 작업을 했었다면 이제 올라프 엘리아손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모방하는 그런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유사자연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아니시 카포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이고요. 어떤 것이 연상되시죠? 태풍의 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돌아가는데 가운데 블랙홀과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물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것 역시 자연현상을 인공적으로 모방한 그런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작품 제가 한 점 또 선보이는데요. 피에로 만초니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면은 충격적이죠. 캔 안에 작가의 변이 들어있습니다. 변을 채운 이 캔을 가지고 미술작품이라고 전시를 하기도 하고 주요 미술관들이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빔 델보에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의 작가의 작품인데요. 보시게 되면 거대한 기계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미술가를 비롯해서 조수들이 이제 음식물들을 잘라서 기계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면은 사람의 소화기관을 이미테이션해서 기계적으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음식물을 우리 소화기관에서 소화시키는 그 과정을 기계적으로 재현을 해서 맨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사람의 변입니다. 그럼 이걸 잘라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서 이걸 작품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요. 또 재밌는 미술 현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뱅시라고 하는 얼굴 없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작가이면서 스트리트 아트, 그래피티라고 하죠. 뭐 도시 건물에 스프레이를 통해서 낙서를 하는 그런 예술 행위를 했었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갤러리스트를 비롯해서 그 그래피티를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언젠가는 자기의 작품이 경매에 나와서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을 작품 안에다가 분쇄기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몰래 분쇄기를 설치를 하고는 옥션에서 미술시장, 경매시장에서 이 작품이 팔렸을 경우에 그 분쇄기를 작동시켜서 이제 분쇄해버리는, 작품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이죠. 해마다 미술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아트바젤, 그리고 아트바젤 마이애미, 미국의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아트페어인데요. 작품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그런 이벤트인데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출신의 미술가가 바나나를 테이프에 붙여서 작품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아마 3개인가 4개의 버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바나나 하나가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요. 데이비드 다투나라고 하는 행위예술가가 이 작품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인들의 이슈를 주목을 끌었었던 그런 작품인데 도대체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말 바나나, 작가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나나, 우리도 직접 먹을 수도 있는 그 바나나, 며칠이 지나버리면 썩어버린 이 바나나가 어떻게 미술작품이 될 수 있을지 큰 의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어떻게 그 바나나가 미술작품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바나나를 고액을 주고 미술작품으로 사갔다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코미디 같죠? 너무나 웃깁니다. 어쩌면 작가는 이런 현상들을 다 예측했기 때문에 작품의 제목을 코미디언으로 붙여질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요, 거미가 만든 거미줄이에요. 거미가 거미줄을 이렇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미술작품으로 소개가 되는데, 토마소 사라세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남미 출신의 작가이고요.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이 작가는 미술가로 활동을 하지만은 함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동물학자, 이렇게 생물학자 아니면 곤충학자들이 많습니다. 거미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거미줄이 작품이에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거미들이 거미줄을 통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실제로 작품을 사람이 새로운 공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은 독일 düsseldorf의 K21이라고 하는 미술관의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뚫려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물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거미의 집처럼 설치를 해서 그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공간을 체험하게 되고, 그 새로운 공간 체험이 인지에 대한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독일에 가시게 되면 düsseldorf에 가셔서 한번 좀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랜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미술가 그룹이에요. 첨단 시스템들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모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을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래서 작품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전통 미술과는 달리 훨씬 더 기술 문명과 밀접한 그런 작품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선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작품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AI가 만든 겁니다.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스터디를 하고 자기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작품을 처음 소개됐을 때 예술행위는 사람이 하는 고유의 행위이다. 물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결과물을 우리가 창작물이다, 예술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미술관의 로비에서 남녀가 서로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몸을 비비고 하는 그런 행위이죠. 이걸 통해서 감상자들이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일으키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작품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는 티노 제갈이라는 작가인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소개되지 않은 작가이고요. 여러 가지 미술 현상들을 제가 고전 미술에서부터 현대 미술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수많은 미술 현상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던졌던 그 질문인데요. 미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미술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감정과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게 미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주요 작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과연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작가의 생각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각예술이다? 지금 현대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작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과는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작가의 생각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각예술 정도로 우리가 미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술에 대한 굉장히 협소하게 미술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요. 미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세계를 꿰뚫어보는 예술 행위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함께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함께 읽고 있는데요.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서양미술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교과서 같은 텍스트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양미술사를 공부하실 때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하시는데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읽기에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교양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교양서 수준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전공자들도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그 배경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고,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는 책이 상당히 두텁지만 서양 미술사가요, 저희가 대략 300년부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술까지라고 일반적으로 일컫게 되는데, 300년부터 곰브리치가 서양 미술사를 썼던 게 1950년 경이니까 1000년 넘는 서양 미술사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곰브리치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려고 지금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 업로드 시켜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서론을 보면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업로드 시켜드렸던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함께 읽는 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미술이 존재하지 않는데 미술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바꿔서 이야기해서 음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음악가들이 존재한다. 음악은 존재하지 않지만 음악가들이 있을 뿐이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음악가이고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미술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술가라는 말에는 이미 미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음악가라는 말에는 이미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 미술사를 집필한 곰브리치가 미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상.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미술은요, 하나로 개념 규정 지을 수 있는 하나의 의미로서 규정할 수 있는 그 미술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따라서 미술가들은 시대에 반응해 가면서 시대와 함께 유기적으로 관계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미술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곰브리치가 자신의 저서에서 첫 문장으로 미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는 미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보여주었던 수많은 미술 현상이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 미술 현상을 통해서 미술을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미술을 수많은 다양한 관점에서 미술을 들여다볼 뿐이다. 그래서 미술을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미술은 시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왔고요. 또 그 시대를 비추어지기 때문에 미술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우리에게 수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술은 시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실 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도표인데 미술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도표입니다. 중세에서 시작을 해서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낭만주의를 지나서 현대미술까지 오게 되는데 각 시대별로 양식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의 형태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술은 시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미술사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았을 때 확인할 수가 있고 개개인의 미술가들이 보여주는 미술 양식 또한 시대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해 왔고 그런 것들을 묶어서 서술하는 것이 미술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작품을 들여다보아야 미술 작품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 시대는 어떤 것을 중요한 가치로 미학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접근하게 되면 훨씬 더 미술 작품이 사회와 시대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유들을 끌어내 준다라는 것을 미술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이제 서서히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우선 미술이라는 것은 시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작동해왔다. 끊임없이 변화해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미술은 시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변화한다. 또한 시대와 유기적으로 관계하며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정치, 문화, 경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맥락들을 작품 속에서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미술사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미술사는 개별 작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작품을 하겠지만 그 작가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 미술 행위는 불가피하게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명의 작가가 어떤 작품들을 창작할 때 지나온 시대의 미술사에 대한 쌓여져 있는 그 시간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예술의 행위들은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속성을 미술 작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미술사는 미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연속성을 찾아가는 것이 또 미술 작품을 관찰할 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을 조금 정리를 하면요, 하나의 작품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작품을 미술사적 맥락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07년, 8년경에 제작된 작품이죠.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입체주의를 태동시킨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미술사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피카소라고 하는 미술가가 형태를 분할하고 화면에서 재결합하는 큐비즘을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피카소의 큐비즘이 나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어떤 미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술사적 맥락에서 피카소가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다양한 미술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미술가를 꼽으라고 하면 볼 세잔이 있죠. 볼 세잔이 이미 보는 방식, 새롭게 보는 방식, 회화적으로 새롭게 보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이 흘러와서 피카소에게까지 이르는 것이 큐비즘을 탄생시킨 중요한 미술사적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이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들여다볼 때 작품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작품을 제작한 미술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다른 작가들과 교류를 했는가, 어떤 작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아왔었던가, 하나의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품을 태동시킨 미술사적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이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 작품이 후대에 나타나는 다른 미술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작가가 또 다른 작품들을 탄생시켰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 기원을 살펴보는 것, 그 작품이 가능하게 되었던 미술사적 전제 조건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이 또 다른 어떤 작품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보게 되면 하나의 작품을 총체적이면서 거시적이면서 미술사적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술을 오랫동안 접했고 미술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만 미술이 여전히 어려운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미술을 대하지 않고 단순히 미술가가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시각적인 현상에 감동을 느끼기 위한, 혹은 단편적인 지식들의 조각들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술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디로 갔었는지, 미술이 시대와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함축적으로 작품에 녹아있는지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술 작품 한 작품에 대해서 몇몇 지식들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미술사의 흐름을 조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한 어떤 미술을 접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미술을 접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미술사는 단순히 아름다운 작품 한 작품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들여다보면서 미술 작품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가고 미술 작품을 통해서 세계를 읽어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미술 작품의 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술사를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술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가가 만들어낸 하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작용하면서, 사회와 작용하면서 작가의 시선에서 세계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자 세계로 향해 있는 창문입니다. 중국에 가서 우리가 미술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그 작품에 투영해서 작품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작품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맥락에서 읽혀지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맥락으로 읽어가는 것이 바로 감상자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술 작품은 어느 시점에서 미술가가 창작했고 그 시점에 머물러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형태적으로는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회와 문화가 변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 새로운 관점이 바로 현재화 과정이고, 그런 현재화 과정에서 작품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까지고요.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제 동영상 들어와서 보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저와 함께 이 서양미술사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좀 인문학답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실시간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